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올려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장관 말고도 4개 부처 장관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와 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왔고 저녁부터는 중부까지 확대됐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남 지역에 100mm 안팎의 장대비가 올 걸로 예보됐습니다.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아베 총리가 19명의 정상급 인사와 회담을 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뺐습니다. 또 10월에 있을 해상자위대 관함식에도 우리나라 해군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 측이 광화문 광장에 밤사이 천막과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철거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귀갓길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미션 취재팀이 여성들의 귀갓길 안전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강을 건너던 중미 출신 이민자 아버지와 두 돌이 안 된 딸이 서로 껴안은 채 숨져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국경을 건너던 이민자들이 최근 잇따라 숨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기 수원시 광교산 입구입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등산로가 협소하니 안전을 유의해달라는 현수막을 수원시에서 내걸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뒤에 보시면은 이 장소가 개인 사유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또 걸려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공공시설과 사유지 간의 갈등을 빚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5개 부처 장관의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체 시점은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입니다. 가장 관심은 법무부 장관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사정 라인을 새 팀으로 꾸리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러 후보군 중 한 명이고 검증 초기 단계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법무장관으로 향해 가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사실상 2기 사정팀을 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법무장관 이외에도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대상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진 유임이 유력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발탁으로 공석이 된 공정위원장 후임도 함께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 등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비서진들도 비슷한 시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개각에 교체 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그 거취가 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야당은 계속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해왔고 여당은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결국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개혁이라는 해석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안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랐으니 조국 민정수석은 소임을 다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당시엔 민정수석으로서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검찰 개혁을 시작했으니 아예 마무리까지 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역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또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실제 국회에 출석하면 검찰 개혁안 입법에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당초 여당 일각에선 조국 수석의 부산 출마를 요구해왔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총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조국 수석은 줄곧 퇴임하면 강단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이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수석도 법무부 장관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청와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지명이 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 종일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지명은 기정사실화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만에 하나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민주당에선 총선에 뛰어주길 바랬고 본인은 학교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문 대통령의 뜻은 법무장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배경은 검찰개혁 완수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강도 높게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집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 됐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야당은 지명되기 전부터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도 당연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역시 조국 수석이다. 이런 믿음을 보여준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다만 2011년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이든 장관이든 모두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좌하는 사람인 만큼 청와대 수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장관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조 수석이 내각으로 가게 되면 후임 민정수석이 누가 될지 이것도 관심사죠. 네, 복수의 후보자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가장 유력하게 관측이 됩니다.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은 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면서 신뢰를 쌓은 걸로 전해집니다. 현 정부에선 첫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여야 정치인과도 두루 교분이 높은 인물입니다. 예. 아무튼 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정수석 또 법무장관 검찰총장 사실상 한꺼번에 바꾸게 되는 그러니까 2기 사정팀의 출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 2기 사정팀이 꾸려지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을 맡겨서 지속적으로 적폐청산 수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사정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 힘 있는 총장이 검찰을 이끌면서 자칫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검찰 개혁 또 수사권 조정 문제는 개혁 성향이 강한 법무장관이 추진력 있게 진행한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현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했던 이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부담감도 비검찰 출신의 이 법무장관 카드로 상당 부분 지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즉각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 혹은 선전포고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만으로도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법박의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옮기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보복 수사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겁니다. 해전문 인사의 반복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삐뚤어진 조국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청와대의 습관적인 돌려막기 인사, 과잉 포장된 조국. 조 수석이 실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야당의 비판 소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국회 정상화 협상에도 조 수석 지명 여부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예보보다 빠르죠.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저녁부터는 중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보통 장마전선이 제주에 비를 뿌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올해는 같은 날, 그러니까 하루에 전국에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3번에 불과했던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오늘 밤부터 남부, 특히 경남 지역에는 장대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제 부산 온천촌 쪽에 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서 물이 많이 불어났다고요? 네, 저는 부산 동래구 세변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책로 위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산책로와 바로 옆 차도가 불어난 온천천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서울 잠수교처럼 물이 넘치면 잠기는 곳인데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 6시 반쯤 또다시 물이 넘친 겁니다. 장대비가 내리면서 계속 물이 불어나고 있어서 경찰은 수위와 수량을 계속 주시하며 시민과 차량 출입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잘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네, 지금 큰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현재 부산과 경남, 전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에 60mm, 12시간에 110mm 이상 비가 내릴 때 발효되고 호우경보는 3시간에 90mm, 12시간에 180mm 이상 내릴 때 내려집니다. 제주 한라산의 경우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큰 비로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제주 서귀포시 하모리 수협 건물 지하와 신효동 주택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서귀포시 고성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행기도 끊기고 배편도 끊기고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됐다면서요? 네, 요란한 장맛비로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공항의 경우 지금까지 항공편 8편이 결항되고 117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바다에선 가파도와 마라도를 잇는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여객기도 6편이 결항됐고요. 완도와 여수 지역 섬을 잇는 3개 항로 3척의 여객선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비구름이 걸쳐있던 부산 사직과 포항, 창원에서는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예. 밤 사이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서 다시 강해지고 있는 비구름대가 밤사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경남엔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인데 밤사이 집중될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해안가엔 많게는 150mm,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밤새 호우경보로 격상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 온천천에 나가 있는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이번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늦은 이른바 지각장마이지만 그래도 기상청 예보보다는 일주일 정도 빨랐습니다. 오랜만에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장맛비는 주말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다가 한동안 남쪽으로 물러가 있을 전망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올해 첫 장맛비는 호남과 영남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그대로 중부지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같은 날 전국에서 장마가 시작된 건 2007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최근 46년간 살펴봐도 단 3번뿐일 정도로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당초 기상청은 7월 초에야 내륙 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찬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막아섰기 때문인데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북상이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졌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내일까지 경남엔 최고 50에서 100mm, 해안가엔 많게는 150mm까지 비가 오겠고 제주와 내륙에 20에서 60mm, 중부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맛비는 내일 아침부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그치기 시작해 오후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잠시 잦아들다가 주말에 다시 굵은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 장마 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한동안 머물겠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내일 모레부터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죠. 주최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는 19명의 정상급 인사와 회담을 하면서도 바로 옆 나라인 한국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회담이야 원래 좀 형식적이긴 한 것이지만 모양만 놓고 보자면 아베가 대인배는 못 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총 정상급 19명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인도, 중국, 미국, 러시아 정상 등과 차례로 회동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首脳会談についてはですね、非常に時間が限られています。そういう中で総合的に判断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G20 기간 함께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 역시 한일 회담은 현재 예정된 게 없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JTBC 문의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도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 측은 해상자위대로부터 참석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방금 전해드린 윤서령 특파원과 잠깐 좀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윤서령 특파원,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오늘 외무성에서 배포한 G20 정상회에 관련한 일정표입니다. 양자 정상회담 일정과 또 외교장관 회담의 일정이 적혀 있는데요. 어디에도 한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본인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37명의 국가정상 또는 국제기구 수장들과 모두 다 만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거의 2달 전에 의사를 밝힌 것인데 이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한국 측에 대책을 요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계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정부가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일본 쪽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이 문제와 연계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난주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직접 도쿄로 찾아와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통신사 공동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언급한 방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각계 의견과 피해자들의 요구를 종합한 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 외교부 차관이 설명을 했을 때 일본은 이 안에 대해서 곧바로 거부를 했었습니다. 예. 가만 보면 처음부터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한일 간에는 지금 외교 안보나 아니면 경제라든가 협의할 의제가 많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정상회담은 기묘한 일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비핵화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한일 정상이 만나서 협의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이 강제징용 문제만을 고집하면서 회담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나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앞서 사설을 통해서 한 번의 회담으로 극적인 진전을 바랄 수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정치 리더가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를 양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따져보면 이게 사실은 다음 달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다음 달에 이 참의원 의석의 절반이 교체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는 최근에 이란 중재 외교 실패라든지 또 연금 2천만 원 부족 문제라든지 이 코너에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 한일 관계도 여론을 의식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진전 가능성을 이 참의원 선거 이후로 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분석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이 다음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미 양측이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서로의 속내를 전부 알고 난 뒤에 물밑 대화에서 더 주목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박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7개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 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주요 이유로 전해진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간주할지 결정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며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동성명 발표를 서면 형식으로 하려다 기자회견으로 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김 위원장이 즉석에서 수용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에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한국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으로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은 여전히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와 백악관은 모두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에 추가 만남에 대한 언급이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며 3차 회담 관련 내용이 사실상 담겨 있었음을 공개한 겁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말도 거듭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is a far different relationship than it was during the Obama years, where you were going to end up with a war. 잇따라 친서 띄우기에 나선 겁니다. 언젠가라는 표현으로 시점엔 여지를 뒀지만 문은 더 열어둔 모양새입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외교관에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이벤트를 펼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한 기간에 북미 정상이 만날 계획은 없다며 일단은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광화문에서 철거됐던 우리 공화당의 천막은 밤사이 더 늘어서 7개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시 철거하겠다고 통보하고 경찰에 관련자를 고발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측은 철거하면 2배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시는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세운 불법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천막과 목조 건물 3개 동을 드러내는데 2시간 동안 1,000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또 설치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철거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60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오후 1시쯤 기습적으로 천막 하나를 다시 세웠고 저녁 무렵엔 4개로 늘었습니다. 이후 지역의 당원들이 광장에 속속 합류했습니다. 날이 새자 천막은 7개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별도의 그늘막은 2배로 길어졌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강제 집행보단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우리 공화당 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려 역시 현실이 됐습니다. 강제 철거 이후 우리 공화당 세력은 더 결집했고 무단 점거 공간은 더 커졌습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 계단 바로 옆에 천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은 광장 안쪽으로 들어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곳인데 굳이 이런 곳에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 측은 철거하는 천막에 2배를 더 세우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철거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광화문 광장에선 천막을 철거했다가 다시 세우는 일이 되풀이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사실 이게 공무방해죄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공무방해 치상죄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박원순 시장이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 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천막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인 모습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예고대로 오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비롯해 당시 철거를 막은 불특정 다수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철거에 들어간 비용 2억 원도 조원진 대표를 포함해 참여자 개개인에게 모두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진 대표의 월급에 우리가 감유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이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현행법상 의무를 진 사람이 이행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대신할 경우 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어 압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다시 철거하면 더 많은 천막을 세우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불법 설치된 천막이 언제쯤 완전히 철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해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조사한 가수 싸이와 정마담으로 불리는 인물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양 씨는 2014년 7월 외국인 재력가들과 식사를 한 뒤 자리를 옮겨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접대 자리엔 이른바 정마담이란 유흥업소 관계자가 여성들을 동원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마담을 포함해 유흥업소 관계자 등 10명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접대 자리에 있던 외국인 투자자를 양 전 대표에게 소개했다고 알려진 가수 싸이도 지난 16일 경찰에 나와 진술했습니다. 싸이는 양 전 대표와 같이 있었던 건 맞지만 식사한 뒤 먼저 빠져나왔다며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양 씨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동의를 받아 계좌 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엔 남편을 때리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인 박모 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어 박 씨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고함을 지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또 쌍둥이 아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영상 같은 증거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보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의 이혼 소송은 다음 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쓰레기장에서 불이 나서 교실이 있던 건물 한 동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방과 후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30대 교사 2명은 학생을 대피시킨 뒤 화장실로 몸을 피했다가 구조됐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나무 사이로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은명초등학교에서 불이 난 건 오후 4시쯤입니다. 교실이 있던 5층짜리 건물 유리창은 다 깨졌고 벽도 불에 타 그을렸습니다. 불이 꺼진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감에 시달리며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쓰레기 집화장에서 시작돼 이 차량 19대를 불태우고 꺼졌습니다. 그 소리가 크게 한 5번 났어요. 뭐 어떤 식으로 났어요? 뻥 막 이랬지만 10분도 안 돼서 저 위에까지 그냥 타더라고. 당시 학교엔 방과 후 수업을 듣던 학생 100여 명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모두 연결 통로를 통해 옆 건물로 대피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피시킨 30대 교사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장실에 있다 구조됐습니다. 5층에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반대편에서 응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쉽게 요구자를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소방당국은 쓰레기장에서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명초등학교는 모레까지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제주에서 관광용 잠수함을 고치다가 잠수함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3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왜 터진 건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잠수함 배터리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걸로 보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해경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잠수함 위에서 감식 활동을 벌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에서 수리 중이던 53인용 관광 잠수함 내부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51살 김모 씨 등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잠수함은 길이 22m, 무게 97톤으로 지난 199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해경은 잠수함 소속 직원 8명이 승객용 의자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잠수함 동력원인 배터리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사고가 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날씨가 좋았다면 평소대로 운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운항한 건 언제였는가 봐? 어제 오늘 날이 안 좋아서. 제주도 내 잠수함 관광객은 한 해 최소 30만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경과학수사대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관리 소홀 등 다른 사고 이유가 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여성 당원들을 위한 당내 행사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 도중에 일부 여성 당원들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 퍼포먼스를 한 건데 한국당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무대에 오른 자유한국당 여성 당원들이 노래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며 춤을 춥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뒷줄에 있던 일부 여성 당원들이 앞으로 나와 몸을 숙이며 바지를 내렸습니다. 문제의 무대가 펼쳐진 건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우먼 페스트 행사입니다. 여성 당원들을 전국에서 불러올려 정치 교육을 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식 행사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해 첫 여성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제가 된 무대는 시도별 장기 자랑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여성 당원을 위한 행사였지만 정작 여성 당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당 공보실은 입장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이었으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며 행사의 본질적 취지인 여성 인재 영입과 혁신 정당 표방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훼손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서울의 한 구의회 의장이 구청 직원 공채에 특정인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구의회 의장은 구청 직원들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을 추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 중구청의 한 고위 공무원은 채용 청탁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지원자 2명을 합격시켜달라며 공채 수험표까지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님 얘기였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도움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생겨서 합격시켜주라. 또 다른 공무원은 조 의장이 직원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수첩엔 특정 직원의 조기 승진을 부탁하거나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빼곡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에게 채용이나 인사청탁을 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구청의 잘못된 인사를 지적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 직원은 어디 가서 근무하면 좀 좋겠다.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채용 청탁에 대해서도 말을 꺼낸 건 맞지만 수험표를 보내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식구들끼리는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끝이죠. 중구청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사법당국의 힘을 빌려서라도까지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경종을 울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한 공무원은 구의원의 청탁을 들어주고 본인의 인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KBS 시사기획 창이 보도한 태양광 사업 편의 재방송이 취소되자 제작진이 외압이라면서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제작진의 반박을 재반박하면서 허위 보도에 대한 사과 방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KBS 시사기획창은 지난 18일 복마전 태양광 사업편을 보도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전국에서 난개발되고 있다며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양광 시설 규정이 완화된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겁니다. 21일 KBS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사기획창 제작진은 외압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습니다. 청와대의 정정 보도 요구 이후 해당 보도의 재방송이 취소됐다는 주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외압 논란을 다루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KBS 누군가에 연락해 압력을 행사한 것을 시사한다고도 썼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며 오히려 제작진이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이 나가는지 알지 못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보도위원회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지난 7일 새벽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조현병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응급실에 12시간 동안 머무르게 됐고 워낙 통제가 안 돼서 이 시간 동안 응급실은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12시간 동안 병원 측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배양진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새벽 2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40대 여성 정모 씨가 보안요원 손에 붙들려 왔습니다. 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직후였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새벽 3시 응급실 의료진이 정 씨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호자 2명이 동의해야만 정 씨를 입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쉽게 보면 어머니가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될 뿐이지. 아침 9시 의료진이 다급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지자체장의 허락을 받아 입원시키는 행정 입원을 요청한 겁니다. 서울시가 행정 입원을 할 수 있게 지정한 병원은 모두 8곳.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낮 12시 의료진이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직접 입원을 요청하는 응급 입원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송중 환자 상태를 관리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오후 2시가 돼서야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응급실에선 정 씨 소란 때문에 진료가 마비됐습니다. 이게 정 씨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유일한 보호자가 요양병원에 있어 가족 동의를 못 받기도 하고 입원할 병원을 찾는 중에 환자가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다 자리가 있어도 다른 병이나 상처가 있으면 입원을 못합니다. 정신과장과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응급 정신질환자용 병상을 항상 비워둡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행정 입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인력과 병상 확보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부장검사라고 주장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마약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서류 봉투에 받는 사람의 부산지검 공안부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뒷면엔 간첩 혐의 증거 자료라고 돼 있고 봉인한 뒤 지문 날인까지 돼 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서류를 뜯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주장합니다. 개봉조차 안 했다 이거. 보이지? 개봉조차 안 했다 지금. 내 신분까지 첨부했는데. 어? 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박모라고 돼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40살 박모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씨는 이틀째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공안검사라고 주장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부산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 서울까지 온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염두에 둔 범죄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까진 관련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박 씨가 살고 있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를 검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류정호입니다. 시중은행의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치면서 돈을 빼내려 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 악성 코드에는 통장에 잔고를 부풀려주는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만 입금해놓고 3억 원을 빼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행히 범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전직 하나은행 직원 A씨와 해커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하나은행 전산망에 들어가 신종 악성 코드를 심으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악성 코드에는 입금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들어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좌에 3만 원만 입금하면 3억 원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실제 돈을 빼내지는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은행 전산망을 해킹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악성 코드로 은행 돈을 빼내려 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보안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다른 은행 전산망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은행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운 공범이 있는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간 차를 경찰이 쫓아가 붙잡았는데 실랑이 끝에 내린 이들은 고등학생이 4명이었습니다. 물론 면허는 없고 술까지 마신 상태로 밤새 100km를 넘게 운전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이 도로를 달립니다. 경찰차 3대가 그 뒤를 쫓습니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차를 추적하는 겁니다. 사이렌 울리고 저기서부터 계속 쭉 갔으니까 저쪽 갓길에서 도주하다가 한 1분간 있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도주하던 차량은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등은 곧장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차에서 내린 이들은 뜻밖에도 앳된 얼굴의 10대 4명이었습니다. 16살 이모군 등 4명이 전날 밤 아는 사람이 빌린 렌터카를 가져와 밤새 운전한 겁니다. 검거 당시 이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날 자정 경기도 시흥시에서 출발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을 거쳐 광명까지 왔다가 인근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소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겁니다. 청소년들의 차량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어 경찰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학교의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교사의 행정 업무를 돕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다음 달 초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하인 취급을 받거나 상사를 차로 출퇴근시키는 등 온갖 차별을 받는다고 폭로했습니다. 최승기 기자. 무슨 양이라고 부르시는 교장 선생님들도 아직 계세요. 차를 갖다 달라는. 대학 나와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이런 식의 발언도 스스럼 없이 하고. 저희가 흔하게 하는 말이 월급 받아서 병원비로 다 나간다입니다.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폭로한 차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임금 차별 해소를 꼽습니다. 상여금과 교통비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기본급이 안 올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 요구를 하고 있다. 상사들의 갑질 행태도 공개했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은 술 약속만 있으면 아침에 집 가까우니까 자기 좀 태우러 오라고 그러고. 사택을 교장 선생님 쓰시면 사택의 청소까지도 본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 있는 것까지도 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와 수차례 실무 교섭을 했습니다. 삭발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면 10,000곳이 넘는 학교에서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그래서 JTBC 취재진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급식 조리사들은 뜨거운 불 앞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지만 좁은 휴게실에서 고작 20분 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돌봄 교사들은 추가 근무를 해도 따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펄펄 끓는 기름과 물 앞에서 열기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80kg짜리 돼지고기를 셋이서 옮기고 200인분 쌀을 혼자 씻어 나릅니다. 학교 급식실에선 조리사 1명이 많으면 150명이 먹을 급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할 사람은 적고 제대로 쉬지 못해서 더 자주 다칩니다. 이곳은 9명이 쉬는 휴게 공간입니다. 하루 20분 쉬는 게 고작이지만 이렇게 모두가 발을 펼 수도 또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좁습니다. 기름 냄새 때문에 울렁거려가지고
막 저기 하느라고 병원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그 기름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넘어지자고 팔이 부러지셨는데 방과 후 교육을 책임지는 돌봄 교사들은 일하는 시각이 제각각입니다. 정해진 임금 체계도 없어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지역마다 받는 급여가 다릅니다. 짧은 시간만 일하도록 계약했지만 앞뒤로 잔업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5시에 다 귀가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 교실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정말 초과 근무를 하고 있어요. 수당 없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이 모든 걸 견뎌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예, 자정이 지나면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한 셧다운법,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하죠. 게임 중독 때문에 생긴 규제지만 과도하다는 논란도 있어 왔는데 정부가 조금씩 풀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8년 전 만든 이 규제를 정부가 조금씩 풀기로 했습니다.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 원의 결제 한대도 폐지하겠습니다. 그간 업계는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2시 이후에까지 풀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걸 자기가 절제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요청할 때만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른 업종의 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애매한 술 배달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킬 때 맥주를 얼마나 시킬 수 있는지 규정이 없어 불법 논란이 일었는데 이것도 명확히 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결혼식 때나 부를 수 있는 출장 미용사도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강을 헤엄쳐서 건너려다 숨진 아버지와 어린 딸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서로를 껴안은 채 엎드린 모습이었습니다. 두 돌이 채 안 된 딸은 아빠 목을 꼭 감싸고 있었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난민의 위기를 보여줬던 3살 꼬마 쿠르디의 사진처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비극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강바닥에 아빠와 딸이 나란히 엎드려 있습니다. 딸의 가녀린 팔은 아빠의 목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아빠는 셔츠 안으로 아이를 넣어 잡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를 출발해 리오그란데 강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 했지만 숨졌습니다. 이민자 부녀의 비극적인 사진 그리고 구금시설의 충격적인 실태까지 공개되자 미국 하원은 뒤늦게 45억 달러의 긴급 국경 보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속은 계속 또 강해지는데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더워지고 있어서 이런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부소현 특파원. 이렇게 아빠하고 딸이 서로 껴안고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잖아요. 구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빠와 23개월 된 딸 모두 엘살바도르 출신인데요. 아빠는 먼저 딸을 강 건너편 강둑에 데려다 놓고 아내를 데리러 다시 강을 헤엄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딸이 멀어져가는 아빠를 보고 강으로 뛰어들었고 아빠가 곧바로 돌아가 딸을 붙잡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내는 이 장면을 보며 울부짖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휩쓸려간 곳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강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으로 몰래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더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난해 중순부터죠. 미국을 향한 중미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미 국가들에서 가난과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미입국하려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민자 행렬은 이어지고 있고 강경책은 여전하다 보니까 구금시설이 포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열악한 구금 시설의 상황이 공개되면서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레반에서 납치됐던 전 뉴욕타임스 기자는 탈레반은 치약과 비누는 줬다고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뭔가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동 구금시설 실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염려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바마 정부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원에서 45억 달러, 우리 돈 5조 2천억 원의 긴급 지원안이 통과됐지만 백악관이 반대하고 있어서 상원을 통과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북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미입국하다가 구금된 이민자 수는 2월에 7만 6천 명에서 지난달에는 14만 4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시설은 늘지도 좋아지지도 않고 있는데 구금 이민자만 늘고 있어서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소현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동유럽의 조지아 공화국을 관광하던 한국인 한 명이 건물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물을 수리하려고 만든 철근 구조물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무너진 겁니다. 함께 있던 가이드 한 명도 다쳤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조지아 공화국의 수도 트빌리시의 메테이 교회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건물 수리를 위해 설치한 외부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단체 관광을 온 6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조지아는 독립 전 그루지아로 불렸습니다. 한진관광은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A씨가 언덕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메테이 교회는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최근 건물 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씨 등 한국인 22명은 20일부터 조지아 등을 관광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현지 가이드 B씨도 다쳤습니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던 나머지 관광객들은 사고를 피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중국인 관광객 한 명도 함께 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헝가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부른 우리 가곡입니다. 헝가리에서 일어난 다뉴브강 참사를 애도하는 노래였습니다. 악단을 이끈 세계적인 지휘자 이반 피셔는 작은 위로나마 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기다림에 애끓는 마음을 담은 우리 가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헝가리 오케스트라 63명의 단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낯선 언어로 익숙하지 않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마치곤 묵념하듯 침묵했습니다. 지휘자는 지휘봉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We will perform a Korean song about eternal waiting. 내한 공연을 준비하던 중 23명이 숨진 다뉴브강 참사가 일어나자 악단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우리 가곡 기다리는 마음을 골라 연습했습니다. 이 악단은 3년 전 서울에 왔을 때도 앙코르 곡으로 아리랑을 깜짝 선물했습니다. 이 아리랑은 사고가 난 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도 불렸습니다. 부다페스트 시민들이 한국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한 추모제에 서였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방탄소년단이 4월에 발매한 메브 오브 소울 페르소나가 2달 동안 339만 장 넘게 팔려서 국내 음반 판매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동안 국내 음반 판매 최고 기록은 1995년 잘못된 만남이 포함된 김건모 씨 3집 앨범으로 330만 장이 팔렸습니다.
앞으로 고궁에 입장할 때 성별과 관계없는 한복을 입어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자는 남자 한복, 여자는 여자 한복을 입어야 고궁에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이 조항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문화재청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외국인이 살기에 돈이 많이 드는 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서울이 꼽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거와 교통, 식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이 전 세계 209개 도시 가운데 외국인 생활비가 네 번째로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아지가 약국으로 들어오더니 약사에게 발을 내밉니다. 다친 발을 치료해달라는 듯이 제 발로 약국을 찾은 겁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한 약사가 올린 이 동영상은 150만 번 넘게 조회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0년이 넘는 올림픽 역사에서 오늘은 파격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추던 춤인 브레이크 댄싱이 올림픽에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사실상 승인됐습니다. 올림픽의 역사를 돌아봐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50년 전 뉴욕 변두리를 서성이던 흑인들이 자유롭게 추던 춤. 랩과 힙합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됐지만 지구촌 축제, 올림픽의 종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The full unanimous support from the IOC session for the proposal, the package of the four sports put forward by Paris 2024. 브레이크 댄싱은 클라이밍, 스케이트보드, 서핑과 함께 2024년 올림픽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번 IOC 총회에서 승인되면서 오는 12월 IOC 집행위원회에 최종 결정만 남겨뒀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형식의 구애받지 않고 몸을 흔들던 브레이크 댄싱. 이 춤이 스포츠로서 올림픽 축제에 함께하게 된다는 건 1896년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가장 파격적인 선택으로 꼽힙니다. IOC의 고민 그리고 변화를 향한 몸부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브레이크 댄싱이 지난해 유스올림픽에서 새 종목으로 추가돼 인기를 끌었던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올림픽이 전통만 고수하면서 젊은 층과 멀어져 간다는 비판 속에서 IOC가 어린 세대들이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그저 춤이려니 생각했던 브레이크 댄싱이 올림픽 종목이 됐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순위를 어떻게 가릴지가 궁금합니다. 메달 색을 가리기 위해선 심판들이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야겠죠. 자유분방하고 신기한 춤들 속에도 알고 보면 규칙과 기준들이 숨어 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머리를 바닥에 두고 온몸을 팽이처럼 돌리는 헤드스핀. 양팔로 등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풍차처럼 다리를 돌리는 윈드밀. 한 번쯤 들어봤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놀라운 몸짓들. 알고 보면 동작 하나하나에도 평가의 잣대가 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DJ가 무작위로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1분씩 번갈아 춤을 춥니다. 5명의 심사위원은 기술의 완성도와 다양성, 창의성 등의 점수를 매깁니다. 10바퀴, 20바퀴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예술성 있고 멋있게 도느냐. 동작을 하다가 삐끗해서 넘어지면 감점 요인이 되죠. 같은 동작을 자꾸 반복하거나 다른 선수를 따라하면 감점을 받습니다. 한없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건 기본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며 비신사적인 행위가 이어지면 실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차례 대결하고 2승 2패로 비기면 점수의 총 합을 비교해 승자를 가립니다. 올림픽 무대에 오르려면 규칙들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하는데 브레이크 댄싱은 지난주 중국 난징에서 최초의 세계 선수권 대회를 열어 하나의 스포츠로서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주민들이 늘 다니던 등산로에 어느 날 외부인은 들어가지 말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땅 주인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지자체는 땅 주인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주민들이 그 사이에 있죠. 등산로나 산책로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온 이유가 그거죠. 자연 속에서 함께 산책하고 등산하고 이러려고 왔어요. 그 한 가지거든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이렇게 공원이 조성돼 있고 산책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숲길을 따라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이 저수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민들이 애용하던 길인데 그런데 이달 초부터는 통행이 막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따라가면 광교산과 이어지는 계단이 나옵니다. 산책로 입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등산로가 협소하니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수원시청에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시면요. 이 장소는 개인 사유지임을 알려준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또 걸려 있는데요.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저수지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등산로 방향 8곳에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인근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출입을 막아선 겁니다. 대다수 주민분들은 이런 현수막에 걸린 거 자체가 많이 낯설어하고 계세요. 내가 정말 가도 괜찮은 걸까? 사유재산을 혹시라도 침범해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인근 땅 주인들이 경작을 위해 산책로에 차를 갖고 오면서였습니다. 위험하죠. 아이들하고 손잡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길이잖아요. 이사를 했을 때도 그렇게 알고 했고.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땅 주인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운기는 들여보내고 승용차나 화물차는 일리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자신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겠다. 바로 거기가 여기예요. 지자체가 인근 지역을 개발할 때 토지주들과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작 관할구청은 아파트 주민들과 토지주 간의 문제라며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깊이 관여를 못해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그 일대를 전체로 다 이렇게 조사해서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정확하게 몰라요. 경기 오산시에 있는 마등산입니다. 지난해 3월 아파트 단지 옆에 조성된 산책로의 출입을 땅 주인이 갑자기 막았습니다. 주민들은 토지주가 따로 설치해준 계단을 이용해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파른 길에서 이어진 등산로도 또 다른 땅 주인에 의해 막혔습니다. 최근에 2달 전에 그걸 막아놨더라고,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아마 주민들이 항의를 한 것 같아.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면 되냐. 지자체에서 주인도 모르게 사유지에 등산로를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칠보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걷기 편하게 나무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길 한켠에는 울타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지자체에서 조성을 잘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200m 달하는 구간에 등산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몰랐어요. 실제 몰랐어요. 그리고 계단이 전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있잖아요. 대부분 손대는 거는 수원시에서 하는 거죠. 최근 땅 주인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 그럼 얼로 등산을 얼로 다녀. 산을로 날라다닐 수도 없고. 시청에서는 사유지인지 알았지만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길을 조성해놨다고 말합니다. 개인 땅 맞으세요? 위험해서 설치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모두 다 알려드리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원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 철거를 해야겠죠? 칠보산 관리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곳 역시 사유지입니다. 지자체가 공익을 앞세운다는 이유로 정작 현장의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기선합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천막에서 살며 가축을 키우는 사람. 창세기 맨 앞에 등장하는 아담의 아들 카인의 후손들은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세막이 어려운 아득한 시간부터 인류와 함께 기록되었던 구조물, 천막. 양을 치는 목동에게 천막이란 비바람과 들짐승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보금자리였으니 천막은 그 안에 들어서는 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지극히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절이 바뀌어서 1850년대 골드러시로 물결치던 미국 서부에서 천막은 옷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느 날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두꺼운 천막천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쉽게 닳지 않는 그 튼튼한 바지가 광물 캐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청바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천막은 또 다른 향수를 불러옵니다. 은은한 불빛 향기가 멀리 새어나가면 때묻고 상처받은 구두가 휘장을 젖히고 들어선다.
시인의 표현처럼 귀갓길 카바이드 불빛 아래 값싼 안주를 벗삼아 한 잔 거치던 아버지들의 뒷모습은 무언가 아련함을 불러오는 그 시절의 단골 풍경이었습니다. 천막은 때묻고 상처받은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위로와 온기였던 것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철거했던 광화문의 천막들, 아수라장 끝에 잠시 사라졌던 천막들은 몇 시간 만에 더 많이 세워졌습니다. 철거하면 2배로 더 세우겠다는 위협은 현실이 됐죠. 허가 없이 천막이 세워진 이후부터 어린이들은 분수놀이를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됐고 시민들은 걸어다닐 때 위협을 느꼈으며 큰 경기마다 흥겹게 모이던 축구 응원은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더디고 비효율적인 절차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천막은 다른 이들을 품는 대신 내치려 하고 있었고 세상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으니 은은한 불빛 향기가 멀리 새어나가면 때묻고 상처받은 구두가 휘장을 젖히고 들어선다. 노란 불빛을 따라 휘장을 젖히면 그 안에는 위로의 온기가 가득했던 천막의 기억, 그리고 고함과 욕설과 몸싸움으로 뒤범벅이 된 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2019년의 또 다른 천막들. 휘장을 젖히면 그 안에 가득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에 서울 신림동 원룸에서 벌어진 성폭행 미수 사건을 비롯해서 여성들의 귀갓길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늦은 밤 여성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에도 사람이 몰린다고 하는군요. 시청자들의 취재 요청을 직접 확인하는 뉴스미션. 오늘은 김민관 기자가 한밤중 귀갓길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밤 10시. 이렇게 으슥한 골목길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심귀가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현장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원들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조끼를 입고 반짝이는 경광봉을 손에 들었습니다. 순찰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전화가 울립니다. 투척로 4번 10시 20분. 요청한 여성들을 안전하게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 임무는 끝납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먼저 다가가 동행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6명을 데려다주고 나자 3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대원들의 활동은 끝이 납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오늘 걸어온 거리를 한번 측정해 봤는데요. 총 7km, 걸음수는 10,000보가 넘습니다. 동행을 요청한 여성들은 최근 벌어진 사건들이 낯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멀리서 주시하고 제가 트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와서 저마다 대처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어폰 끼고 노래 듣는 것도 안심하면서 듣지도 못하고 한쪽 이렇게 빼고 다니고 그냥 약간 이런 발걸음 쓰면서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고 스카우트 대원들 역시 위협적인 상황을 종종 마주칩니다. 뒤에서 사람 따라오는 거, 또 집에 다 가면 그 앞에 사람이 앉아 있대요. 하지만 일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안심 스카우트를 찾는 여성들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3만 명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34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는 건데요. 정작 이들과 동행하는 대원들의 숫자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찾는데도 대원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구조가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한 조를 없앤 거예요. 왜 줄었냐고 물어봤어요. 그걸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줄였대. 동네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마련한 여성 안심 귀갓길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곳이 여성 안심 귀갓길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이 길을 따라가면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내 표시는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설치된 비상벨은 화분에 막혀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안 닿는데요, 이건? 감사원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안내 표시나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규정이 없고 예산도 넉넉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좀 칸칸한 편이죠. 좀 빨리 걷는 편이죠. 제가 이틀 동안 취재를 하면서 만난 모든 여성들은 밤 늦은 시각 혼자 골목길을 가는 게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사회가 아닐까요? 뉴스미션 김민관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귀갓길 불안에 불을 지폈던 신림동 원룸 사건의 범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이어서 검찰도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한 범죄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런 판단을 내린 건지 송우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원룸에 사는 여성을 쫓아간 조모 씨. 여성이 들어간 집 문을 두드리고 빛까지 비춰보며 잠금 장치를 풀려고 했습니다. 또 떨어뜨린 지갑을 주었다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문을 열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떠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한동안 복도 쪽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이런 행동과 과거 강제추행 전력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순히 주거에 침입했거나 추행 의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거 침입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거라고 결론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행을 하려고 했다면 단둘이 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집 안에 들어가려는 행동 등에서 충분히 성폭행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판결도 참고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지만 성폭행을 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건을 찾아낸 겁니다. 지난 1991년 한 남성은 여성의 집에서 방문을 두드리고 베란다로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며 창틀에 앉아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여성을 뛰어내려 다치게 한 남성에게 강간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머리에 뿔이 난다. 요 며칠 사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고개를 푹 숙여서 두개골이 변형된다는 겁니다. 호주 연구팀의 논문과 외신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관련된 기사가 꽤 많이 나왔죠? 네, 지난 21일에 연합뉴스가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젊은 층 두개골의 뿔 모양 뼈 돌출 현상, 스마트폰 사용 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뒤에 13개 매체, SBS, 조선일보, KBS, 한국일보를 비롯한 13개 매체가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두개골에는 뒤통수와 이 목이 만나는 부분에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이게 더 돌출이 된다. 네. 뿔처럼 자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근거로 든 게 이제 호주에서 한 연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팩트체크팀이 아예 연구진하고 직접 연락을 좀 해봤죠? 네, 저희가 연락을 시도했고 논문의 저자 2명이 이메일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나쁜 자세로 뼈가 돌출된다라는 것이지 스마트폰 사용 때문이라는 것은 직접 증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뿔이라는 표현은 언론이 만들어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도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논문에 쓰지도 않은 내용이 언론을 거치면서 이제 왜곡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실제 논문은 확인을 해봤습니까? 네,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나쁜 자세의 예로 스마트폰 사용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언급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였고 가정이라는 점을 논문 첫머리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는 게 원인이라는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제가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도 꽤 논란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보도는 사실은 외신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논문은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3일 영국의 BBC가 논문의 저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과몰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부각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젊은 사람의 두개골에서 뿔이 자라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보도들을 거치면서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 마치 이제 학술적으로 검증이 다 끝난 것처럼 뒤바뀐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몇몇 팩트체커들이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대다수 언론은 워싱턴 포스트의 잘못된 내용만 인용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여러 반론들을 모아서 모두 반영했습니다. 기사를
수정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키워드는 수석의 장관행으로 잡았습니다. 조국 수석이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인사검증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코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예전에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행을 반대하지 않았냐라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행은 몇 번 추진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 야당인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무산됐습니다. 뭐 지금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5년 뒤에는 상황이 전방대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데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려 하자 민주당에서는 결사반대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행해서 법무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다가 8년 만에 다시 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당은 코드 인사다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야당일 땐 다 반대하고 예. 여당일 땐 반대 안 하고 뭐 꼭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그런 경우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 잠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데 좀 달랐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한 가지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려 할 때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예. 수석도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예. 2011년 얘기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라면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예. 다만 권재진 민정수석은 반대했는데 수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저희가 이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서 눈에 띄는 장면 영상 하나를 찾아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생각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8년 전 영상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예. 이런 장면이 있었나요? 예. 예. 우연히 찾았는데요. 2011년 검찰개혁 콘서트에서 있었던 당시 사회자였던 조국 교수의 발언과 예.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답이었습니다. 예. 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저희 신희숙 작가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정상화 무산의 8컷으로 8컷? 예, 그렇습니다. 뭐 무슨 뜻입니까? 만화? 예. 오늘 국민일보에 실린 만평이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예. 모두 8컷으로 이루어진 만평인데요. 시간대별로 각 컷이 어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의 무산 상황을 정확히 표현했다는 평입니다. 예. 잠깐 보면 3시 30분에 이모티콘 세 캐릭터가 아주 환호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합의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한 뒤에 환호하는 여야 교섭단체 새 대표의 심정을 잘 표현했다는 예. 평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 캐릭터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새침한 표정을 좀 짓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0분 뒤인데요. 예. 그 다음 장면이 변곡점이 되는 캐릭터인데 오후 5시 콘이라고 불리는 캐릭터인데요. 상을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설명은 한국당 의총이다. 역시 예. 합의문에 대해서 추인을 안 해준 걸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장면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로 비유되는 캐릭터가 잠시 멘탈 붕괴 상태에 있다가 정신을 차린 뒤에 다시 협상하자라고 얘기하는 시간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캐릭터가 분노, 허탈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잘 표현했고요. 예. 결정적인 건 마지막 컷인데 정상화가 무산되면서 국민들만 허탈해 있다라는
라는 평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만평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돌면서 이모티콘으로 국회 정상화를 간단히 묘사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아이디어가 좋으면서 그림은 사실은 안 그리고 예. 이모티콘만 갖다 놔도 되긴 되는군요, 저렇게. 상당히 효과적인 전달 방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게요. 각 캐릭터들도 원래 이름이 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를 역할을 했던 프로도란 캐릭터는 카카오톡의 공식 설명입니다. 부잣집 도시개로 돼 있고요. 새침한 패셔니스타 네오가 나경원 원내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 역할을 했던 튜브는 화나면 미친 오리다라고 카카오톡은 설명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뭐 그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이겼던 전쟁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전쟁을 말합니까? 임진왜란인데요. 내일 모레 오사카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기념 촬영 장소가 좀 논란이 됐다. 비하인드 시간에 예전에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예. 윤서령 일본 특파원이 일본 정부 관계자에 물어보니까 기념 촬영 장소 중 하나는 오사카 성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한 곳은 회의장 내부에서 찍고 그다음에 만찬이 이루어진 뒤 영빈관에서 오사카 성 배경으로 또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예. 지난번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오사카 성으로 했을 때 당시 이제 오사카 성이 침략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성이기 때문에 예. 한국의 반응이 좀 우려된다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것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일본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본 정부가 오사카 성 배경 기념 촬영을 결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서령 기자가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니까 예. 1995년 에이펙이 당시 오사카에서 열렸었는데 당시에도 저렇게 오사카성 배경으로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당시에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전에도 했으니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G20 정상회의에서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를 약간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도 그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겼던 전쟁이기 때문에 사진 배경 가지고 크게 괴념할 필요는 없다라는 예.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긴 사람 앞에서 사진을 찍는 그렇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비는 내일 아침부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엔 150mm, 제주도엔 100mm 넘는 비가 오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잠시 주춤했다가 주말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예. 자,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서 음주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이 취재를 한 기자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ike the river Jordan, and I will then say to thee, you are my friend. Carry me like you are my brother. Love me like a mother. Will you be there?